갑자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한번 그러고 나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 다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폴란드 1차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그냥 막 작년에 벌써 몇 대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벌써 차이가 나는데다 제품의 어떤 퀄리티도 노르웨이에서 평가받을 때도 안 뒤지고 검증이 되니까 수요가 늘어났던 거죠. 그다음에 K9 자주포는 글로벌 원탑이거든요. 자주포에서. 그 이상의 성능이 없으니까 영국에서도 자주포 교체를 K9으로 하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올해 들어가가지고 작년 11월에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LIG NX1이 천궁 4조 원짜리 계약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가 났었고요. 네. 그래서 잠깐 또 이제 관심을 좀 받다가 좀 시들해졌는데 현재는 추가 계약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국회 재정소위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상정이 아직 안 됐어요.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수출입 계약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폴란드가 정권이 작년 말에 교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총리하고 국방장관이 바뀌었는데 그때 바뀔 때 왜 보면은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아까 뭐 저기 포스코 회장님 바뀔 때 일성이 뭐 포스코의 본질은 철강이야 뭐 이렇게 했다고 갑자기 2차 전지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바뀌게 되면 뭔가 나는 좀 차별화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총리가 바뀌면서 다 검토해 볼 거야. 어떤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였었기 때문에 이거 계약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작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폴란드 현지 기사라든지 이런 걸 검색을 해보고 소팅을 해보면 말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관심 많고요.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왜 하고 싶어 하겠느냐를 또 돌이켜 보면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방비 이렇게 제대로 안 내도 니네 우리 지켜줄 수 있어 나토 뭐 이런 걸 슬쩍 물어봤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웃기지 마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방비 니네 돈 안 내면은 니네 안 보호해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관련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등장은 또 다른 리스크가 미국이 안 도울 수 있겠는데. 절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말하는 거 봐가지고는 진짜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안 하겠죠.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선 자기네가 그 무기에 대한 수요가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쪽에서는 여전히 관심 많고요. 최근에도 폴란드에서 인사들이 왔다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기사도 났고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최근에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현대로템, 넥스원 이런 데가 전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그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사우디의 국가 방위부, 뭐 국방부겠죠. 거기하고 방산 협력을 위해서 1차 양해각서 MOU긴 하지만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이제 사우디 방산 예산 풀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미 천문은 23년에 실전 배치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천궁 계약이 4조 원짜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보면 드론 공격 방어용으로 해서 비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전차가 한 1000대 있대요. 근데 이게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M60이라고 해서 1960년대 전차를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퇴역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사우디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우리가 거기서 현지에서 합작 생산을 해준다는 얘기는 기술을 넘겨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MOU 체결하고 했던 것도 보면 결국 한국 방산에 대해서 사우디도 역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 기대되는 해외 수주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항목별로 리스트업이 쫙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폴란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폴란드 역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양산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 미국이 방산 천국이긴 하지만 그쪽은 첨단 무기 중심이에요.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전차 그 납품해달라고 해도 지금 납품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 뭐 저기 천궁 뭐 또 저쪽 K9 자주포 거기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 쪽에 대한 부분들은 갑자기 러시아가 180도 변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고 손 내민다고 해도 손을 악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역사로 보면 동유럽은 위성 국가로 저 소련의 옛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박해를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혐오 내지는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우리가 수훈법만 개정을 빨리 해주면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증이거든요. 지급 보증. 그러니까 이게 무기 방산 계약은요. 방산 계약은 기업 대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수출을 해서 돈을 받는 거는 우리나라 이 방산업체들이 그 나라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받아요. 수출입은행.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보증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본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방산이 국가 대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입하는 나라가 현찰을 많이 쌓아두고 있어서 현찰 거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무기를 수출을 할 때 되게 차관 형식으로 수출을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받는 거지. 그러니까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조해주는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못 받으면 물건 주고 돈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그 역할을 방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조선이나 그 건설 쪽에 플랜트 해외 플랜트 큰 거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요즘 뭐 조선 난리도 아니잖아요. 수주한 거 보면 이 캐파가 커지니까 한계가 이제 봉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자본을 늘려야 되는데 그 자본을 늘려야 되는 상황은 인지가 돼 있는데 국회가 요즘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당, 야당 각자 이 수출입은행 수훈법 개정안을 제출은 했어요. 할 니즈나 의지는 다 있어요. 근데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정교육 비슷하게 해가지고 상대랑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기 일방적이잖아요. 무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조 원어치 수출 계약을 하면 저쪽에서는 무기를 받아서 좋기는 한데 무역 수지도 그렇고 자기네들 외화가 많이 나가게 되면 이제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바터로 그럼 우리 거 좀 사줘. 너네 거 뭐 있는데 하고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연어 있어. 그럼 연어를 갖다 몇 조 원어치를 어떻게 사와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일부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미스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상대방의 재무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그 거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가지 않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특정 국가 A라는 국가 지금 뭐 폴란드 얘기 많이 하니까 폴란드라고 합시다. 폴란드가 돈이 없잖아요. 국채를 발행을 해요. 폴란드 국채를 그걸 우리나라가 사줘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국채를 산 거잖아요. 반대로 얘네들은 우리나라가 국채를 샀으니까 여기다 달러를 줄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방법이 단지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채를 사는 것도 정책 결정이잖아요. 우리나라 보통 국채를 사는데 미국 국채야 그냥 사겠지만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고 답이 없고 하다못해 돈을 못 갚으면은 저 중동 같은 경우는 석유라도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은 뭘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거죠. 감안해서.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단기 신용등급이 A-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그냥 아닌 거는 아니고 그런 대로 신용등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앞으로 정책 당국에서 이제 고민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다. 제품 간 무기 간의 어떤 호환성이 높기 때문에 금방 숙달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병용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차를 주문해도 독일이나 미국에서 제때 납기를 못해요. 수요를 커버를 못해요. 미군 수요도 다 커버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대탕트 시대가 언제부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1990년 이후 소련이 망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 미국 독주였잖아요. 견제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딱 가운데 서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못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방산 수요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쟁 안 나? 큰 전쟁 안 날 거니까. 미국이 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알아서 기는데 러시아는 그때 많이 쪼개져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고 그러니까 무기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없어지니까 방산업체들이 구조조정이 돼버린 거죠. 합병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니까 이 생산 캐파가 확 줄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리고 미국도 대탕트 시대인데 첨단 무기 개발은 열심히 하지만 뭐 전차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뭐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뭐 증축하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수량만 가지고 유지를 자기네 거 소모하는 정도만 유지를 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힘이 좀 세지고 러시아가 갑자기 이제 옛날 그 하던 패턴대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나오고 또 중동에서도 저러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쨌든 글로벌 1위인 거는 맞지만은 이 달러가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은 경제 체력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게 한번 그러고 나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 다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배를 당해왔었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에서 분리된 국가들은 더 심할 거고 동유럽 국가들은 옛날에 지배당했을 때 그 기억이 있으니까 더 할 거고. 그 수요가 폭증을 하는데 독일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전차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5년 전에 주문했던 것 중에서 전차 들어온 게 한 대인가 두 대 들어왔다고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불편하네요. 아니 왜냐면 생산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독일이 전차를 준 게 옛날 구형 전차 줬는데 그거도 가동이 안 되는 고장 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한 전차들이 제대로 구동이 되는 게 별로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전차하면 독일이 그쵸. 최고였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폴란드 1차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그냥 막 작년에 벌써 몇 대를 갖다 줬어요. 5년 걸려서 한 대도 안 왔던 그 나라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벌써 차이가 나는데다 제품의 어떤 퀄리티도 노르웨이에서 평가받을 때도 안 뒤지고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전차라고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미국 기술이 지금 접목이 돼 있다 보니까 덩치도 가볍고 늪지대에서도 막 원활하게 돌아다니고 기동성도 좋고 뭐 하니까 검증이 되니까 수요가 늘어났던 거죠. 그다음에 K9 자주포는 글로벌 원탑이거든요. 자주포에서. 그 이상의 성능이 없으니까 영국에서도 자주포 교체를 K9으로 하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게 우리나라가 왜 그게 강해졌냐?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네. 무기가 없고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휴전 이후 지금 몇십 년간 계속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꾸준히 생산을 해왔던 그 캐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대응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정학적으로 무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국방비 24년 본 예산이 59조 5,800억이에요. 근데 어젠가 기사 보니까 스위스가 2030년에 30조 목표라고 했던 것 같아요. 2030년에? 네. 그러니까 국방비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투자하는 나라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이스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판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이거 제가 계속해서 갖고 다니는 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155mm 그 한 발의 납품가 포탄 한 발이 100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미국은 $800. 뭐 얼추 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8,400불이에요.
8,400불이요? 엄청 올랐죠. 오. 왜? 매달 포탄을 쏘는 수량이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생산이 그게 안 되나요? 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가성비가 요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전차 얘기도 잠깐 했지만은 전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 K2 전차가 미국 전차 그 M&A1 중고 가격 반값. 중국 가격의 서해 반값이요. 독일 전차 대비로는 또 더 싸고.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뭐 남아돌게 갖고 있는 국가들은 아니잖아요. 동유럽이. 그쪽 입장에서 이쪽을 안 쳐다볼 수는 없죠. 아무리 이웃고 내에 있어가지고 뭐 차관으로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독일도 차관으로 다 이제 수출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변수인 거죠. 올해 방송은 저는 여전히 뭐 추가 수주 가능성 여기에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추가 수주 가능성에서 가장 큰 키는 당연히 폴란드일 거고, 그 다음에 의외의 복병이 사우디일 거다. 그리고 방산풀 아까 제가 이미지 잠깐 보여드렸는데 24년 이후에도 기대되는 해외 수출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 항공기부터 시작해서 자주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도에서도 우리나라 거 자주포 써요. 그 중국하고 문제 있고 파키스탄하고 문제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요가 꾸준할 거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폴란드랑 1차 계약 매출이 작년에 되면서 작년에 그 방산주들이 사상 최초로 아마 전체 합의 매출이 20조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올해 더 좋아질 겁니다. 왜? 폴란드 1차 계약했던 게 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은 올해 업이 될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한참 좋다가 올해 연초에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우주항공 쪽도 다 방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이슈가 올해 원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때문에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가기로 돼 있는데 그게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 같지만 중국의 창어 6호가 아마 이제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갈 거고요. 일본도 지난달인가 그 발사가 됐고 인도 뭐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추가로 위성 발사도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쪽하고 맞물려지면 방산이 그냥 방산이 아니라 이제 우주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 해서 저는 올해 방산주는 성장의 그림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3년 기준으로 분쟁 지역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사실 방산이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를 위해서 무기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하다는 성선설보다는 글로벌 어떤 정세나 이런 걸 보면은 성악설에 가까운 느낌도 사실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글로벌 분쟁 지역을 놓고 보셔도 굉장히 뭐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붙어야 되는 게 중국하고 인도도 약간 분쟁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붙여버리면 북아메리카 쪽 빼고 나면은 거의 다 빨개요, 사실은. 방산 지역이 많다. 그래서 분쟁 지역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국가 간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많다. 그래서 사실 폴란드 2차 계약 바로 될 줄 알았지만 해 넘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은법 개정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명확하게 확 잡히는 그림을 잡기에는 그 변수가 있다라는 거. 그 수주 산업이라는 점.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수주가 됐을 경우 강점은 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조 원어치를 수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창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지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또 한 1조 원 정도가 붙어요. 그게 한 30년 정도, 20년에서 30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붙거든요. 그래서 1조 수주하면 1조가 아니라 사실은 2조 수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방사는 1조짜리보다는 보통 캐파가 이번에 LIG 쪽도 보면은 4조짜리였잖아요. 근데 4조짜리인데 그게 그 내용을 열어보면은 실제로 내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반반일 거예요. 그래도 각각 2조씩의 또 추가적인 어떤 창정 사업도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쪽에 대해서 되면은 사실 그림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 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공시된 계약만이 전문은 아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남 얘기 들어가지고 투자하시는 거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예요. 자기 돈인데 왜 남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십니까?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 얘기 듣고 투자하다 보면은 저도 예전에 많이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잘 안 하는 거지만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대박 날 거야? 그래서 운 좋게 대박이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끝까지 그 수익을 지키지 못 지킵니다. 왜? 그 사람이 항상 정답만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내가 알고 이해하고 판단한 주식이 거기서 수익이 나야지 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원망성 댓글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가끔 다른 분들 거 봐도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투자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나면은 뭐 그거 얘기해 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시는 거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손해 났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 시간에 그런 댓글 다실 시간에 공부를 더 하시는 게 본인한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든 구간 지나고 계신 분들한테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아재 주식들 급등했잖아요. 제가 투자자 제 고객님들 중에 이제 포트에 잡아드렸던 주식 중에 하나가 4년간 배당만 받았었어요. 제가 그냥 얘기했었던 게 한 15만 원 이상 갈 거다. 그러니까 제가 상값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나올 거다. 이 가격에서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배당만 받자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1억 1,700을 투자하셨는데 그 4년인데 요번 거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빼고 계산을 했더니 세전으로 3,500만 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주가요. 지금 거의 10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떤 투자를 할 때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하다면은 길게 가져가는 끈기도 필요하고요. 시류를 안 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은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됐으면 그렇게 했다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 투자할 때 투자 아이디어는 명쾌했어요. 배당 수익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본주하고 우선주하고 괴리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넌센스라고 봤던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주주환원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이렇게 낮아. 말이 안 된다 했었죠. 그래서 제가 본주 우선주 괴리율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줄을 때까지 배당만 받자. 네, 그게 20년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21, 22, 23, 24년째 되는 거잖아요. 근데 24년도 배당은 3분기까지만 받았고 4분기는 안 받았어요, 아직. 네. 받으면 배당금만 또 한 1,0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투자 아이디어를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 좋다, 좋아진다, 성장할 거다. 유튜브 보시면은 웬만하면 다 그냥 뭐 그러잖아요. 리포트를 봐도 성장 안 한다고 하는 쪽은 없어요. 기사를 보셔도 어쨌든 뭐 적자가 나든 뭐 하든 작년 대비해서 성장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투자하실 때 그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회사냐. 모두가 다 해피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적용이 되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셨을 때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